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했으나 위대하신 국민들에게 태클이 걸려서 이제 어렵게 되자 이제 이들은 마지막 방법으로 개헌이라고 하는 이 사기극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신 그대로 국회의장이 어제 그저께 개헌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 말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방법을 시도하겠다는 얘기인데 왜 개헌이 이게 사기극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분야의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 되시는 우리 김학성 교수님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교수님을 모시고 또 강현재 변호사님을 모시고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개헌 중에서도 내각제 개헌은 왜 범죄 행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쪽 편 애들이 초조하게 나오는 이유는 근래 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70%가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는 내가 볼 때 하나만 합니다. 끝났다고 봐야 되고, 이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무조건 투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최소한 60% 이상이 투표율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쪽에는 투표 많이 하는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도 이미 끝났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준비한 일인데 70년 동안 쟤들이 공작해 왔습니다. 70년 공작에서 드디어 청와대까지 먹었고 국회 먹었고 또 대법원 다 먹었는데 쟤들이 쉽게 뭐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쟤들이 마지막 카드로 개헌의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본질적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김학성 교수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강현재 변호사님 너무 잘 아니까 네. 강현재 변호사님 소개 안 해도 되죠? 국민 여러분. 이거 강현재 변호사님이 출연하고 나서 내가 인기가 떨어졌어요. 요즘요.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다 가져가는지. 우리 강 변호사님. 네네. 우리 김학성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김학성 교수님은 헌법학 교수님이신데요. 이 법조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고시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면은 이 사법고시에 헌법 합격하기 위한 필독서 교수님이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헌법학계 완전히 기라성 같은 분이시고요.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기도 하시고 그러시구나. 또 지금 현재 우리 그 자유일보에 또 진화론에 반박하시는 칼럼을 또 써주시고 계신 아이고, 정말 감사하네.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아유 뭐 우리 같은 고시생 출신들은 신화적인 책으로만 보던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정말 우리 교수님의 오늘 헌법적인 우리 국가 위기 문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짜 말씀을 듣게 된 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너하라 시청자분들도 영광스럽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현재 변호사님의 그 나이 또래는 네네. 뭐 이 변호사님 그 책 영양 안반사님 거였겠군요. 뭐 시험장에 들고 가는 들고 가는 책이시니까요. 책이고. 예. 그래서 오늘도 또 교수님이 근래에 쓰신 책 두께를 보니까요. 역시 참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난 이거 책 보자마자 머리가 찡해요. 난 공부하고 답을 쌓은 사람이라서 헌법학 원론인데 이 두꺼운 책을 저한테 선물로 하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 왜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개헌 문제가 왜 범죄 행위인가에 대해서 또 특별히 저들은 지금 개헌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내각제 개헌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각제 개헌을 가지고 나와야 낮은 단계 연방제 개헌으로 가기 전에 내각제 개헌을 먼저 가지고 시도해야 머저리 같은 자유한국당, 요즘 말로는 국민의힘, 김종인 할아버지 하는 그쪽의 사람들이 자기들은 현행 헌법 가지고는 대통령 못 하거든요. 김종인 할아버지가 뭐 나이도 있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을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그러면 나도 이제 수상이나 한번 해먹고 뭐 몇 달 하든지 뭐 내각제 개헌해서 수상하면 뭐 3일 하고 일주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지금 동의를 했어요. 내각제 개헌이라면 조건부로 개헌에 대해서 상의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김종인 할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이게 미쳤지요, 미쳤어. 또라이죠, 저 완전 또라이죠. 빨리 저 양반은 빨리 4월 7일 되기 전에 집으로 가야 돼요. 저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또 젊은 놈들도 그 국회의원들 중에 그 나라가 지금 망하는 것이 주사파 애들 통해서만 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103명이라고 하는 저 국민의힘 저 국회의원들 정말 제가 방송 중에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아휴 유치원생도 안 돼, 유치원생. 내가 대화해보면요. 일단 내가 정치가들 물어보면 우리 편 정치가들 물어보면 뭐 저쪽도 마찬가지는 내 첫 질문이 공식적으로 입에서 아주 그냥 딱 녹음기처럼 말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의원님 혹시 이승만 책을 60권 가까이 있는데 한 권이라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못 읽어봤다고 하고 머리를 숙이고 미안해야 될 때 이렇게 말해요. 그걸 왜 읽습니까? 이게요 여의도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머저리 같은 놈들이. 저런 놈들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국가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왔는데 저쪽에서는 뭐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내각제 상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화답을 했으니까 그러면 쟤들은 과연 내각제가 목표일까? 아니죠. 쟤들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가기 위하여 일단 내각제 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차라리 그냥 바로 나라가 두 개 안 되니까 하나로 갑시다. 이렇게 유도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학 그 원론부터 한번 제가 공부할 겸에 저도 공부하고 우리 시청자 국민 여러분도 공부하고 그 정치 시스템이 대통령 중심제, 그다음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3개. 우리는 아는 게 3개밖에 없는데 교수님 지구촌에 뭐 어떻게 있나요? 그 통상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3가지로. 예, 근데 뭐 거기에 회의제 정부라는 것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우리가 보통 논외로 하지요. 예. 그거 저 신기하니까 좀 한번 들어봅시다. 회의제는 뭔가면 스위스나 그 북한의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그 뭔가면 직접 민주 정치를 매우 존중해서 국민 전체의 많은 사람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회의제입니다. 회의제. 근데 회의제는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는 가장 잘 되면 스위스 같이 직접 민주 정치를 통한 이 대의제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 실현을. 그러나 반면 구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은 네. 명목적인 회의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TV에서 보면 중국이나 그 북한의 모임을 보면 몇천 명씩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국민들이 직접 국정에 관여해서 결정을 하게 만들자. 일단 그런 그 모토를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하나의 허울에 불과한 것이죠. 그거하고 또 저 그리스식 광장 직접 민주주의 그 말하고는 또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근데 그리스 광장 민주주의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작지. 예. 원래가 이제 과거에는 민주주의하면 직접 민주정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죠. 그래서 그 정신이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루소의 정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인데 다만 현대 사회는 아시다시피 지역도 넓고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 그리스식은 불가능하니까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형태가 스위스 형태로 간 게 있고 그러나 상당수는 이제 공산주의 체제의 그 어떤 기만 형태로 흘러가서 소련, 중국, 현재 북한이 소위 가지고 있는 정부 형태가 실제는 왕조지만 그러나 형태는 회의제 정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요.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 그 광우병 촛불 시위하는 걸 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식 직접 민주주의라고 떠드는 적이 있거든요. 김대중이가. 그리고 박근혜 탄핵될 때 촛불 시위 나온 거 있죠. 걔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그 발전된 그리스식 직접 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라고 떠들었는데 그 완전 내가 지나고 보니까 사기당해서 사기당.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헌법하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는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헌법은 늘 비록 부족하지만 또 문제가 많지만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전체 국민의 의사를 실현토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대의 전제. 요새 대표자들이 참 국민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직접 민주정치를 일부 보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헌법 개정도
직접 민주제를 갖다가 보완하고 있는 중요한 장치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한 필수적 국민투표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헌법 72조를 보면 대통령이 주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직접 민주정치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대표제 형태를 취하도록 헌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강인재 변호사님, 네네. 쟤들이 촛불 시위할 때 직접 민주주의를 이게 직접 민주주의다 하고 이제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는데 그렇다면 강인재 변호사님은 또 정치권에서도 일을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인정해 준다면 우리가 그럼 태극기 들고 나간 거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 아니냔 말이야. 예?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 좀 네. 해봐요. 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촛불 시위 나온 걸 가지고 그거를 엄청나게 확대 해석해서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무슨 대한민국 온 국민의 직접적이고 확실한 의사가 다 반영이 된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을 했던 것이고요. 심지어 이제 그걸 가지고 국민혁명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안별로 광장에서 국민들 중 일부가 나와서 시위는 할 수 있습니다. 집회 시위 자유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다 시위는 그전에도 있었고 만약에 그런 논리면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촛불 집회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자료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요, 그렇지. 그날 광장에 그 사람들이 나온 모습을 사진 찍힌 것을 대충 추산만 해도 맞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촛불 집회는 그때 뭐 한두 달이었나요? 그렇지. 근데 광화문 광장은 작년 1년 내내 엄청난 숫자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내려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미 직접 민주주의 광화문에서 문재인 탄핵을 시켰는데 왜 계속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는요. 자신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유리할 때는 거짓으로 땡겨서 쓰고 또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그걸 뭉개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보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혁명 의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강화문에 그 10월 3일 날 엄청 모였을 때 그럼요. 네. 아예 제가 그 목회자 가운을 입고 네. 하얀 가운을 입고 네네. 의사봉을 가지고 올라가서 네네. 오늘부로 문재인을 탄핵한다. 네. 내가 선언했거든요. 네, 난리 났었죠. 그때. 그렇죠. 그게 네. 직접 민주주의, 니들이 직접 민주주의라면 우리는 말이야 의사봉까지 가져가서 다 두 손 들어서 결의를 다 해서 네. 탄핵했는데 저 문재인 저놈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쟤들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동안에 감춰놓고 만지작 했던 드디어 내각제 개헌 이걸로 이제 갔는데 교수님 내각제를 하는 나라가 지구촌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내각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위험성을 그렇게 경고합니까? 그 왜냐하면 이제 내각제를 하는 나라가 많지만 그러나 소위 법치 선진국의 그 예에 속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내각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개발 국가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내각제는 쉽게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탑 10에 속하는 나라들을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의원 내각제입니다. 예, 그 저기 저 뭐야 일본, 캐나다, 그렇습니다. 영국. 우리가 독일. 부러워하는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 다죠. 다 그렇습니다. 다. 근데 이 프랑스는 좀 예외지만 프랑스는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탑 10에 속하는 나라들은 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의원 내각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의원 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안정된 정당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정당. 안정된 정당 중심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목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당이 이념이나 생각 중심으로 모이질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모여왔어요. 그렇죠. 늘.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하면 또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고 생각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정당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정당다운 정당이 존재하고 있느냐 퀘스천 마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각제로 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뿌리 깊은 정당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결 조건에 미흡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각제가 좋은지 저희 대통령제가 좋은지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보면 뭐 결론이 나진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느냐를 따질 때는 결론이 쉽게 날 수 있는 것이 정당 명치가 활성화되지 않고 뿌리가 없는 곳에서는 내각제는 불가능합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내각제는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뭔가면 타협이 잘 되고 대화 문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이 내각제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 같이 타협이 안 되는 문화 속에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국민의 인격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내각제를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결 조건이 우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는 걱정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타협의 정치가 아직도 미흡한데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매우 혼란만 초래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나와서 TV에 토론할 때 보면 대통령제와 의원회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상당히 무지한 토론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면 1차원적인 얘기예요. 대통령제도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의원내각제는 더 다양합니다. 의원내각제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들어가 보면 영국식 의원내각제가 다르고 독일식이 다르고 일본식이 다릅니다. 우리 내각제 그러면 다 하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각제 하게 되면 한꺼풀 들어가면 다양한 내각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강혜재 변호사님. 그 중에 또 하나는 우리는 남북한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와 지금 내각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교수님께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내각제가 맞지 않다는 이유 중에서 결정적인 거 그 북한 이유를 저도 교수님께 여쭙고 싶었는데요. 먼저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제 생각 말씀드리면 그 모든 통치 구조는 그 나라의 고유한 상황에 맞춰서 결정돼야 됩니다. 어떤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모든 나라의 100% 최고의 제도 이런 건 없습니다. 특히 통치 구조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그 유일하게 분단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 단순히 그냥 평범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3대 세습 독재에다가 주체 사상이라는 특이한 이념을 갖고 있으며 핵을 보유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이 우리나라가 70년밖에 안 됐는데 70년 동안에도 대한민국이 이미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 자유체제를 선택해서 70년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유체제를 뿌리째 흔들려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그 악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존재가 지금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상황에서 불안함과 이 위험투성이 내각제를 한다는 것에 그 진위가 뭐냐는 겁니다. 결국은 안 그래도 지금도 이 북한하고 해서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주사파 때문에 우리 이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헌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역사를 180도 뒤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 본체를 지켜야 하는 통치 구조까지 취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는 그 의도가 북한에 먹히게 하는 게 의도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이 문재인 주사파 정부의 해온 말들, 행동, 이 목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의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말은 항상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말은요, 다 포장이라고 전제하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 말은 뭐냐면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제를 해서 이렇게 힘들었다. 왜 대통령제를 해서 힘들어요? 그 정치하는 인간들이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악용한 게 문제인 거죠. 특히 이런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근데 그거를 마치 통치 구조 때문이었다. 내각제를 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 역시나 미혹하고 있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럴 때 그래서 정말 목사님 그리고 전문가이신 헌법학 우리 교수님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알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주사파 일당들이 내각제를 개헌을 해서 그래서 드디어 그들의 70년 동안의 목표점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분야의 최고의 교수님인 우리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또 강현재 변호사님 모시고 본질을 알아야겠다 해서 지금 대화를 하는 중인데
지금 그 사실 저는 뭐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 나라의 모든 대표성은 헌법에 있는 건데 헌법보다가 더 앞에 선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건국 이념이더라고요. 건국 이념. 건국 이념이 헌법보다 앞에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건데 그걸 기초하여 이제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그 대통령 중심제 이승만 대통령이 네. 처음 이제 국가를 세울 네. 때 그 내가 어느 분한테 내가 들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잘 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에 만들 때 구성 자체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이 있겠죠. 네. 있는데 지나 보니까 우리가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중심제를 통해서 네. 이승만 대통령이 하시는 바람에 네. 우리가 7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대통령제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고리를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잘 두신 게 아닌가. 네. 처음에 유준호 박사 팀들은 의원 내각제를 구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헌법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네. 이론적으로 유준호 박사의 그런 권력 분산적인 그런 이런 접근 방법이 좋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 근데 쭉 좀 나이가 들어서 과거를 회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로 시작을 했더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산업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우리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역시 해안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제로 고집을 해서 이후에 대통령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네. 털을 닦아 놓으신 게 정말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유진호 박사가 그 원체 또 고집이 세고 또 강경하게 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잔소리 말아 이 내각제 가지고는 저 남노당으로부터 나라를 못 지켜 이제 호통을 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헌법 처음 만들 때도 지금도 그렇고 내각제 요소가 많이 들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다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냥 이게 그 이론적으로 어떤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 그 뭔가면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제에다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제를 외국이 수입할 때 네. 미국의 대통령제를 그대로 수입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많은 학자들이 네. 의원 내각제의 장점을 일부 가미했습니다. 감이했구나. 그러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수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옳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미국의 순수한 대통령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내각제의 장점을 일부만 그 가미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나라가 가장 좋아져야 될 텐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현실 정치는요. 가미된 내각제 요소가 거꾸로 아이고야. 대통령의 권한만 강화시켜주는 요소로 변질이 됐습니다. 오호. 그래서 대부분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다 보니까 대통령제가 순수 대통령제로 가지 못하고 신대통령이라 그래서 네. 독재 체제로 변질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차제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도 이 고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가장 쉬운 거 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 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제가 여러 번 칼럼도 썼지만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콧방귀도 안 끼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나쁘니까. 맞죠. 근데 미국은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권력 분립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월급 2군데 탈라고 떠들고 다니죠. 아니, 뭐 월급은 누군지 못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요. 국회의원이 장관 가는 것을 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죠. 그 다음에 장관 가면 1년에서 1년 반 하다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행정부 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정치가 그 사람들도 눈치가 구단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아, 저 친구가 1년이나 1년 반 있으면 그만두겠구나. 그러면 그동안에 일부만 고치면 됩니다. 이야.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모습. 그러나 만약에 이거 장관이 미국같이 의원직을
던지고 왔다. 네. 그럼 그 사람은 죽으나 사나 장관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직. 그러면 대통령과 함께 4년을 해요. 그렇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건 죽으나 사나 고칠 수밖에 없다. 그렇구나. 저 사람이 있는 한 고칠 수밖에 없다. 야, 야 중요한 대목이네. 그럼요. 그럼 고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의원이 장관을 가요. 맞아요. 그러면 1년에서 1년 반 하죠. 그렇죠. 그럼 끝나고 나면 누구만 좋으냐? 국민들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1년 반이면 6개월 동안 장관직 조금 입문하다가 알려고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수 늘리는데 유익한 수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한 장관 제도가 아니라 결국은 국회에 있는 개개인들에게 선수를 늘려주고 이름만 올려주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청와대만 바라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맞아요. 장관 낙점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소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간단하거든요. 이 헌법 고칠 필요 없고요. 국회법에다가 국회법에다가.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그거 하나 넣으면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상당 부분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 3월달에 대통령 의지 하나만 가져도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부르면 되니까. 네, 국회법을 고치면 됩니다. 네, 국회법 그러니까 고치고. 국민들이 국회에 압력을 넣어서 맞아요. 그거 못하게 한다. 목사님 예컨대 지역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의원직을 그만두고 장관 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건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자기 맞아요. 다음 밥자리 없어지잖아요. 아예 안 가죠. 그럼 누가 가느냐? 비례대표만 가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더 원하죠. 왜냐하면 선수 늘리는데 맞아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냐? 300명 국회의원을 위한 제도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전체 이 나라의 구조를 바꾸고 국민을 위한 제도가 되려면 국회법을 고쳐서 그 의원과 장관의 겸직을 금하도록 현재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국무위원만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여론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언론도 몰라요. 모르고 누구만 아느냐. 국회의원만 알죠. 그렇지. 자기네도 실속있으니까 누구도 여야가 맞지. 말을 안 합니다. 맞아. 그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또 국회를 장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쓰죠. 장관에 딱 해놓고 예. 청와대 말한 대로 말 잘 들어. 네.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청와대에 근데 문 밖에 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렇죠. 장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잘려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바로. 예. 자르는 거 둘째치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이건 매우 국가 구조상 잘못된 제도입니다. 아주 나쁜 거네요. 미국은 그래서 국회의원이 장관의 겸직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렇군요. 국가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끝나고 하야하고 난 뒤에 민주당 정부 시절 때 네. 내각제를 1년 했습니다. 1년 네, 해본 1년 경험 있죠. 네, 예. 해보니까 개판돼 버렸잖아요. 그때 60년대. 그때 신문 기사를 보면 네.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우리 기생분들도 나와서 데모를 했고 맞아요. 현직 장교들도 나와서 맞아요. 데모를 했습니다. 맞아요. 현직 장교가 나와서 그렇죠. 데모할 정도니까 매우 어렵죠. 저는 그때 초등학교 다녔는데 네. 초등학교 가면 일단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데모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뭘 안다고 세상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래 한번 1년 해봐가지고 네. 이건 안 된다는 걸 경험을 했으면서도 아니 저 주사파 저 더불어민주당 애들이야 목적지가 다르니까 뭐 사기를 친다 할 수 있지만 103석이 되는 그 국민의힘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안 해요. 이런 것도 모른다고 지금 아마 그 사람들은요 오늘 이거 방송하는 이런 내용도 나만큼도 몰라. 나만큼도. 그러니까요 그냥 뭐 협상하자 뭐 이따위 식으로 지금 나온다고. 이제 그 국민의힘이 목사님 모른다기보다도요 네.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내각제의 표면적인 이유는 권력 분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권력 분점입니다. 네. 분점.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도
내년 대선 때 정확한 이게 말씀.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내각제를 통해서 자기네들도 일부 장관도 좀 해보고 그런 개인의 욕심 때문에 네. 권력 분점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내각제를 지지하는 것이지 네. 순수한 목적은 아닙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국민들이 캐치를 해서 네. 이건 정말 이 권력을 나눠 먹게 하자. 근데 우리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 대통령 그 문정권 초기에 네. 나와 있는 개정안을 보면 네. 문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 했습니다. 네. 해놓고 지금 이제 막판에 오니까 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네. 내각제라고 하는 걸다가 물론 청와대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다 이 국회의장이 먼저 운을 띄운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예컨대 자기네들 지금 이 나라의 흐름이 네. 쉽지 않단 말이죠. 네. 만약에 대통령제로 분명히 자기네가 다음 대선에서 이길 것 같으면 절대로 내각제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럼 대통령제로 가야 승자 독식을 할 텐데 왜 그걸 나눠 먹습니까? 상당히 그걸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내각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대통령 그 유세할 때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그걸 글로 바로 가려니까 안 되니까 내각제라는 말을 꺼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건 대통령 중심제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공부 안 해도 잘 알고 내각제는 이제 짧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제3의 체제인 그 프랑스가 하는 이원 정부제요. 이원 집정제 그건 뭡니까? 이게 뭔가면 대통령을 국민이 뽑습니다. 네, 대통령 뽑고. 네. 그다음에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데 우리가 좀 속을 수가 있냐면요. 네.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뽑고 네.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다. 의회가 뽑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을 좀 갈등을 좀 유도하자.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러나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은 네. 10년 전에 쓴 겁니다. 그러시군요. 그거는 네.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독수리에 불과합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됩니다. 네. 예컨대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보통 통일과 외교를 담당하고 네. 그다음에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예컨대 내치를 담당하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내치와 외치의 구별도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렵게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이 외교와 통일만 하라 그러면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들 사이에 싸움이 많습니다. 싸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번에 이제 이 야당에서는 그런 이원 정부제를 주장을 했지만 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과거 그 탑 10에 속하는 프랑스도요. EU에 대표를 파견하는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 대표를 파견하고자 하는데 네. 대통령하고 총리가 싸워요. 내가 대표다. 서로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만일에 통일이나 외교가 아닌 경우에는 총리가 내가 대표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싸워요. 싸운 예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렇구나. 그 잘 나가는 프랑스가요. 그런데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 문제 때문에 헝가리에서는 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싸워서 고난 다툼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싸웠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요.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죠. 현재도 대통령제가 워낙 이 독불장군식으로 나가고 승자 독식을 가다 보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좀 어떻게든 완화시켜보자, 약화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걸 그런 제도를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럼 차라리 대통령한테 네. 그 총리를 해임 권한을 줘버리면 국회에서 뽑되 네. 대통령이 언제든지 해임하면 국회에서 다시 뽑아라 이렇게 해임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이원 정부제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거든요. 그럼 뭐 우리 과거부터 다 경험을 했고 이번 정부에서 특히 우리가 경험을 또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을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각종의 우리가 법률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장치를 만들면 되는데 그걸 안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 조항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 조문이 13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낱개로 들어가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검찰총장도 그런 측면에서 임기제 2년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못 지켜진단 말이죠.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그런 등등의 장치들을 우리가 법률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차지했던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제 생각인데 네. 헌법 개정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이번 헌법 개정을 만약에 되지도 않겠지만 네. 하면 3년 만에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30년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헌법 개정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세 사람도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르죠. 왜냐하면 1, 2, 3번은 총론은 같지만 그렇죠. 맞아. 제가 4, 5, 6번을 주장하면 목사님은 4, 5, 6번 반대하고 7, 8, 9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총리 해임권 주면 된다고 그래. 금방 또 네,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통째로 바꾸는 걸 우리가 좋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네. 근데 다른 나라 예를 좀 말씀드리면 독일입니다. 아. 독일은 모든 사람들이 법치주의 상당히 본산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많이 존중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헌법과 우리의 헌법은요 역사가 길이가 같습니다. 아, 2차 대전 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근데 독일은 60번 고쳤습니다. 60번. 세상에. 우리는 지금 뭐 9번 했거든요. 아하. 그럼 왜 60번을 고쳤느냐? 아, 독일은 언제나 부분 개정을 해왔습니다. 부분 개정. 그러니까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이 네. 일치하지 않을 때는 예컨대 우리가 이 조항을 넣어보자. 그래서 하나, 두 개 조항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60번을 고쳤으니까요. 네. 70년 중에 60번이니까 해마다 고쳤다든지 또는 2년에 한 번씩 고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거 한번 고쳐보자. 또 이거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헌법이 땜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누더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이고야. 누더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깔끔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고쳐온다는 그 방법을 제가 목사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 번 이제 글도 쓰고 책에도 비판했지만 네. 제가 유명 인사가 못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 위대하신 교수님이 유명 인사가 네. 이 책 잘 보십시오. 네, 이겁니다. 보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 개정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부분 개정. 그러니까 60번 하려고 하면요. 부분 개정을 하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현 대통령 임기가 5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장은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임 병리도 못 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4년에 1차 중임하자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여야가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사실 거기 동의를 하고 예.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5년 하다 보니까 1년도 지겹잖아요. 맞아요. 벌써 그만둘 때가 그만둬야 되는데 맞아요.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4년의 1차 중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견이 일치를 본다면 그렇죠. 그것만 고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치느냐? 네. 여야가 합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 복잡합니다. 그래서 국민 발안제를 인정합니다. 국민 발안. 국민이 예컨대 100만 명만 찬성을 하면 그 원포인트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발안제를 두는 거예요. 김무성의 주장인데. 예전에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국민 발안을 하게 되면요. 네.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4년에 1차 중임을 하자. 그러면 의견의 일치를 보기 쉬워요. 네. 그럼 국회 통과도 쉽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금년 한 해는 4년에 1차 중임만 고쳐보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또 하나 고칠 게 없냐 네. 해서 보면 하나씩 고쳐가 본다면 우리가 30년 기다려가지고 못 고치는 것보다 네. 또 앞으로도 10년, 20년 지나서 못 고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헌법을 고쳐나가는 수단이 국민 발안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더기가 되는 한에서도 규범과 현실을 일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김무성 의원이 그게 대표적인 100만 그 그렇습니다. 청원자인데 한 적이 있죠.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놓으면은 누가 활용하느냐? 저쪽 놈들이 활용한다니까. 저쪽 놈들이 그 100만 서명 받아가지고 또 개헌하자 하자 하는데 미국도 그 수정헌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고치는 거죠. 미국도. 미국은 수정헌법 그 혹시 미국은 거의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왜냐하면 네. 거의 못 고치는 이유가 이 각 주에 네. 헌법 개정 그 의회를 만들어서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4분의 3. 예,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250년 역사 중에서 네. 처음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정 헌법 수정헌법. 일쭉 나가는데 25조인가 그밖에 네.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은 헌법을 안 고치면서 이 규범과 현실을 네. 일치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대법원의 역할이 큽니다. 그렇구나. 대법원의 역할을 통해서 일치를 시켜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독일은 자주 고치면서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헌법 개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2차 대전 이후에요. 한 번도 없어. 없습니다. 완전히. 근데 그 나라는 좀 특수하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좀 일본이 좀 우리가 그 약하다고 보는데 다른 국민 의식에 의해서 이제 그런 걸 다 수용하고 하는 식의 제도인데 미국은 예컨대 헌법을 고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뭐 안 고치고도 잘 가는 이유는 저는 이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가만히 지구촌 돌아가는 걸 볼 때에 어떤 헌법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헌법을 운전하는 사람들, 국민들. 근데 미국인도 그렇고 또 내각제하는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그게 기독교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 자체가 헌법이잖아요. 성경 자체가 토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래도 저래도 잘 가는데 일본도 그 천황 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딱 지배하고 있으니까 안 고쳐도 잘 가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뭐 주사파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막 충돌하고 있으니까 요동을 치는 거거든 지금요. 근데 강제 변호사님, 지금 이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네. 아마 한 달 정도 지나갔을 때 뭔 그것이 청와대 바깥으로 튀어나왔냐 하면은 이원 집정부제죠. 다시 말해서 뭐냐 개성공단하고 이 파주 우리나라 파주 지역을 엮어서 이게 수도를 만든다. 네. 이게 설계도가 나왔어요. 바깥으로 나왔다가 막 청와대에서 탄로나니까 뭐 그건 뭐 그냥 누가 생각했던 거다 하고 막 그게 지나갔는데 네. 그러니까 또 내가 여기 안 나올 수 없는데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 있잖아요. 예? 네. 도대체 정신 나갔어. 그런 것이 하나 딱 잡히면 버리장머리를 딱 고쳐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뭐였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원 집정 문제 다시 말해서 대통령하고 총리는 대통령은 거기 개성 신도시 네. 수도 거기다 두고 총리는 지금 현재 이제 서울에다 두고 북한에도 평양에 총리 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과 우리를 섞으려고 합니다. 맞아요. 비핵화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자유 체제와 자유 통일이라는 전제를 하지 않고서 함부로 자꾸 막 북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하고를 자꾸 터서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북한화시키는 맞지. 북한이 대한민국화 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북한화 사회주의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렇게 일단 터지면 자기들에게 유리해진다, 유리한 토양이 된다라는 생각에서 끊임없이 그걸 시도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건 아까 교수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정치 엉망인 거 대통령제 때문이다. 권력 분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각제가 답이다. 이 구조를 계속해서 주입시킬 거거든요. 앞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언뜻 들으면 다 맞는 말 같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 얼마나 싫어해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허점이 뭐냐면요. 앞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 목수가 연장나무란다는 격이에요. 제도를 탓할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도 법률만 고쳐도 되는 대통령 견제 방안들이 있거든요. 안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원래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구예요. 근데 국회 안에 있는
다수 당인 여당인 민주당이 대통령 꼬북 노릇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안 고치면서 왜 제도 탓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잘못한 거를 자꾸 대통령제 탓하지 말고 또 결정적으로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이미 후보 간의 토론 공약할 때 유승민 당시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내각제 후보 시작하기 전에 이번 대통령 선거를 헌법을 바꿔서 아예 이번부터 내각제로 가는 것이 어떠냐, 뭐 또 이원 집정부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다음 선거부터 제도를 바꿔놓고 선거하자 그랬더니 그때 문재인이 뭐라 그랬냐면 내부터 나는 대통령 하고 자기는 대통령을 하고 이 대통령 제하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끝내 이 대통령 제하에서 자기는 대통령 되고 나서 4년간 한 짓을 보십시오. 원 없이 말아먹었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자기가 대통령 만료가 되고 있어요. 민주당도. 왜 지금 민주당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를 하면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개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자기들은 말아먹을 거 다 말아먹고 마음대로 했거든요. 적폐라는 이유로 그 정적들 싹 다 집어넣고 검찰 막 휘두르고 다 해먹었거든요. 국민 뜻 다 무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막바지예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70%가 비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불과 1년도 안 남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다른 반대 대통령이 이 대통령 제하에서 대통령으로 확 바뀌어버린다. 그럼 본인들 적폐로 다 감옥 가는 겁니다. 이제 그건 싫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보복 정치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 자체는 지금 본인들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고집해서 대통령이 했을 정도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고유한 장점을 우리나라에 맞는 70년간 그래도 이어오면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룰 거 다 이루게 했던 통치 구조라는 거죠. 세상에 단점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장점이 더 크다는 걸 가지고 국민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 지들의 이해관계와 지들의 밥그릇에만 이 나라를 휘젓는, 권력을 쓰는, 헌법을 무시하는, 법 개정 안 하는 이 행태를 바로잡는 것만 해도 지금에 있는 이 제도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 통제가 서로 간에 전혀 안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대통령 꼬봉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부터 바꾸고 그리고 대통령이 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뭐 주요한 것들을 다 임명하는 데 들어가 있는 것도 일부 저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멀쩡한 방법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밥그릇으로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또 자기들의 밥그릇 때문에 내각제 한다는 소리 하고 있고 다음 지방선거 때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썩은 정치인들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 꿈도 야무락지죠. 저 문재인 청와대 저놈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외교 국방 두 개를 하는 대통령을 따로 뽑아서 개성공단 거기다가 수도를 만들고 나머지 내치는 각자 평양과 서울에서 따로 한다. 그 설계도가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어떤 몰랐어요. 기자에 의해서 예. 기자에 의해서 그게 폭로가 됐습니다. 네. 그랬더니 막 쟤들이 뜨거워서 이제 감췄거든요. 지금 감췄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갈 때는 반드시 나는 그 카드가 다시 나온다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만약에 저 외교하고 국방 그걸 대통령이 하고 그다음에 내치는 수상이 평양하고 서울 따로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어요? 그 우리나라에 평양하고 같이 엮어서. 평양 같이요? 예?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늘 이제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국공 합작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장개석 씨하고 맞아요. 모택동하고 네. 합작을 했는데 결국 누가 졌죠? 그건 너무 국민당이 졌죠. 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전략 중에 하나는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죠. 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공산주의로 대부분 넘어간 것이 역사에서 역사가 다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죠. 뭐. 예, 그러니까 스탈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북한에게 처음에 지령을 내렸을 때도 김일성에게 그 부르주아식 그런 통치 구조를 만들어서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예전에 그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사람이 부르주아식을 했을까? 왜냐하면 처음에 북한식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려니까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처음에는 같이 하자. 아니면 니네 정부를 만들겠다. 같이 하자. 그러니까. 하다가 하면 넘어가는 거죠. 합작. 그래 뭐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건국 이전 3년간의 우리나라의 남한에서도 보면 그렇죠. 그 이제 좌우 합작을 많이 하자는 분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많았죠. 김구로부터 시작해서. 많았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그게 근사하거든요. 둘이 합쳐서 우리가 좋은 정부를 만들어 보자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역사를 보면 합작했지만 결국은 우가 지거든요. 맞아요. 좌한테 먹힙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공산을 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컨대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 총리가 있고 우리가 총리가 있고 뭐 대통령이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해석은 안 되는 거고 그거는 현행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 우리 헌법에는 이제 민주주의란 말이 있고요.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참 현명하신 것이 헌법 전문에 보면요. 네.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며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 헌법은 네.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더욱더 공고히 하라고 헌법 전문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2번째는 통일 조항을 보면요. 우리는 남북한의 어떠한 통일도 좋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맞지. 통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 예. 네. 그건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민족끼리의 통합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지 않은 헌법은 통일은 안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제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조금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 하면 그냥 다른 사적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좌파에 있는 분들이 아니 뭐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고 민주주의는 어떠냐 다 포함 관계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헌법에다가 자유라는 말을 더 강조한 이유는요. 민주만 해도 되는데 왜 자유를 강조했을까? 헌법의 아버지들이 그것은 북한이 자기네들도 민주주의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민주주의. 그런데 거기에 수식어가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쓴 이유는 인민민주주의를 염두에 두어서 쓴 반대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아. 상당히 위험한 거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민주주의를 하면 어떠냐.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 그러면 괜찮습니다. 뭐 독일에서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맞아.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 못 박은 이유는 그것은 전문과 이 통일 조항에 둔 이유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을 구별하기 위해서 강조한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쟤들이 한 2년 전에 개헌을 하려고 살짝 했잖아요. 네. 뭐 거기다가 5.18을 넣는다. 뭐 별놈의 발광 다 떨었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용어를 아까 말했는데 자유자 빼고 그다음에 또 국민을 사람으로 네. 사람이 먼저다. 그 북한 헌법이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 북한 끌고 흉내내 가지고 그거 만들려고 그렇게 떠드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헌법 개헌 반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칼을 빼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지.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럼 왜 그러니까 국회 3분의 2 국회의원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 180명밖에 안 됐고 그거는요. 저 머저리 같은 국민의힘 당 20석은 쉽게 넘어가요. 저거는 저 공수처에서 협박해버리면. 그래서 위험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된다 해도 국민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투표가 절반 해야 되네. 절반 찬성해야 개헌이 되는데 국민투표에서 누가 그걸 찬성하겠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나는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의 작은 균열이 결국은 댐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을 늘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들은 언론도 다 장악했죠. 그래서 정부 요직 다 장악했죠. 그리고 워낙 그 하나 같은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총동원할 겁니다. 완전히 그냥 무슨 거짓을 완전히 진실로도 바꿀 정도로 그리고 양심도 없고 얼굴도 두껍고요. 그냥 달성만 하면은 그 다음은 아무런 고민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국회의원 그부터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는 103명은요. 지난번 공천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희한하게도 좌파, 중도파가 다 짬뽕이 된 공천이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물론 그중에 다수는 이제 낙선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한 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 대한민국 지금 현재 우리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이 자유의 가치 그리고 특히나 위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야 하는 이 체제에 대한 이념이나 이런 것이 투철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어떤 반란표가 나오고 황당한 표가 나올지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찍어버렸을 때 그걸 어떻게 취소시킵니까? 물론 국민투표라는 게 남아있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될 일을 또 저 사람들도 하겠습니까? 되게끔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 헌법 개정 안의 내용도 국민이 좋아할 만한 걸 꼭 섞을 겁니다. 그리고 홍보는 그 좋아할 만한 것만 홍보를 할 겁니다. 맞죠. 그리고 모든 언론도 그 안에 독소 조항, 숨겨진 조항, 절대 떼서는 안 될 조항을 꼭 지들이 또 고집하여 한두 개 놓고는 언론이 그걸 말 안 해버리면 일반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또 처음 해보는 헌법 투표에다가 먹고 살기가 바쁜데 나 언론 못 믿어. 정부 말 못 믿어. 이번에 헌법 개정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내가 밤을 새서 이걸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겠어. 이러는 국민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 우리 대한민국 이 헌법에 고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정할 것들은 수정해 가면 되는데 또 법률로 고쳐도 되는 건 빨리 법률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걸로 고쳐가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의 주체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도 좌파나 주사파가 주체가 돼서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하면 안 되듯이 그러면 적화 통일 가잖아요. 우린 자유 통일 해야 되는데 자유의지와 가치가 확고한 주체가 통일을 해야지 글로 갈 거 아닙니까? 이 헌법도 지금 이 주사파들이 주도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이 헌법 개정했다가 어쩌려고 그럽니까? 애초에 주체가 저는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대한민국 지금의 헌법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하려는 주체가 헌법 개정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 이 지금 헌법을 멋대로 무너뜨리고 체제를 다르게 하려는 주체한테 개헌을 어떻게 맡깁니까? 개헌의 개자도 저는 꺼낼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느슨하게 생각했다가 누가 막을 겁니까? 지금 목사님 이게 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회가 통과되면 국민들은요 다 찍습니다. 직지요. 그럼요. 제가 지금 그 말씀 과반수 얻기는 쉬워요. 작년에 우리가 4.15 총선했잖아요. 네.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돈 100만 원씩만 주면 다 찍어버려요. 100만 원 안 준다 하더라도 100만 원짜리예요. 100만 원짜리. 근데 예? 강현재 변호사님이 코로나 가지고 100만 원 준다 그러면 뭐 잘 지적했지만 근데 이 개헌안을 보면 좋은 곳으로 포장을 많이 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아니 우리 대통령제 너무 힘들지 않았느냐. 네. 권력 독점을 하지 않았느냐. 이미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서 정상으로 나온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말한다. 지금 그렇죠. 벌써.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네. 이 대통령의 그 막강한 고난을 주는 그러한 제도에 염증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로 가자고 하면 국민 투표는 제가 볼 때는 쉽게 통과된다고 좀 봅니다. 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이걸 저지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국민 투표로 가면 반드시 통과된다. 왜?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이 자기 나라의 헌법을 수준을 결정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후에 처음 헌법 만들 때는 참 하늘이 내린 이승만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멍청했거든 사실. 뭐가 뭔지 뭐 내각제가 뭔지 뭐. 근데 이승만이가 하늘이 내려온 사람이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헌법 경연대회를 나가도 대한민국 헌법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나도 이거 어제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행 헌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미국 거보다도 더 잘 되어 있고 세계 헌법 경연대회 나가면 1등 안 됩니다. 우리나라께. 나는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위대한 헌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헌법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것은 국민들이 헌법을 지킬 그 자격 힘이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총력 걸기 대해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놈들은요 항상 국민들이 막 서울시장 선거 글로 마음이 다 뺏겨 있을 때 뒤에서 딴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내가 그걸 잡아내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데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내각제는 안 된다. 예. 네. 국민들에게 한번 선포 한번 해주죠. 저희가 이제 뭐 오늘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이제 대통령제를 해왔고 좀 대통령에게 힘이 몰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각제는 우리가 전제 조건이 우리나라에 부족하다. 정당이 안정돼야 되는데 안정된 정당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도는 적절치 않고 또 이번에 그 내각제 개헌의 가장 나쁜 의도는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을 분점하기 위해서 여야가 나눠 갖기 위한 끝까지 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재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타이틀 제목을 걸 때 주사파들의 개헌 사기극이라고 했거든. 사기극. 사기극. 왜 내가 이렇게 강렬한 용어를 쓰느냐. 사기예요. 사기 사실은. 사기인데 이제 지금 저쪽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아마 저는 만약에 이게 내각제 개헌이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쟤들은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난 뭔 짓이니 다 한다고 보거든. 예를 들어서 뭐 계엄령 같은 거. 일부러 막 이 국민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국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작년에 광화문 그거 하는 거 봤잖아. 우리가 하니까 뭐 어찌고 저찌고.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데 이제 국민들에게 말씀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시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당과 야당이라는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없고 여당이 어떤 정치 이념이 있고 야당의 정치 이념이 있고 이게 지금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오로지 더 높은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부류와 거기에 희생되는 다수의 국민들 두 부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의 주인이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주체가 돼야 되고요. 개헌이든 정책의 변화든 누구를 심판하든 그런 모든 것의 주체가 국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참 애석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교수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댓글에 보니까 또 교수님이 이 어려울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쉽게 너무 쏙쏙 또 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셔서 여러 번 나와달라 이렇게 댓글에 나오셨는데 아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부터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뭐 웃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이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법을 빨리 만들어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모든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어떤 교육을 이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렇죠. 맞지. 그것이 역사이든 이념이든 대한민국이 무엇을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합의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목숨보다 더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제도 그거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변호사들도 의무연수가 있거든요. 의무연수 안 하면 과태료 냅니다. 의사들도 있고 아니 이런 개인 사인들도 의무연수를 받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건 고위공직자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개나 소나 되고 있어요. 특히 선출직 정치인들은 그러니 이 모양입니다. 당에 그 힘 있는 사람한테 머리만 숙이면 공천 받아서 다 되니까 이게 가치도 없고 이념도 없고 왜 정치를 하고 공직이 무엇이며 공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 의식과 의무감도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 법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지금 정치권 같은 데서 개헌 얘기할 때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신경이 그쪽으로 가는 찰나에 또 근래에 와서 문재인이가 그 범죄한 범죄 행위가 다 드러나니까 국민들의 70%가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일시적 현상이지만은 돌아오셨는데 그걸 보고 저놈들이 이제 개헌 카드를 지금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아니 헌법 중에 헌법이죠. 국가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저런 놈한테 무슨 뭐 개헌을 말합니까? 저 나쁜 놈이죠. 저거. 날 보고 욕하지 말라고 아까 저기 또 댓글에도 나오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할 수 없으면 너는 왜 여기서 대통령 왜? 북한 가서 하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기극에 넘어가면 안 되고 꼭 지켜야 되고 앞으로 계속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학선 교수님 또 강인재 변호사님 모시고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모셔가지고 심도 있는 대화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70% 국민들이 돌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뜨거운 박수를 드립니다. 절대로 다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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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합니다.